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다니며 칼럼을 쓰기도 하고 작은 도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아직도 끝이 나질 않고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다니며 글을 쓰던 저는 한동안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꽤 한가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 도예 일도 하고 작품 일도 하고 있으니 쉬는 일은 없었지만 방랑벽이 있는 제가 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건 꽤 답답한 일이었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슬슬 여행을 떠나볼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찾아와 줬네요. 덕분에 요즘에는 아이를 위해 일도 줄이고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아이와 함께 지내다 보면 참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내가 아이에게 해줘야 하고 바랄 것은 무엇일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일들까지 걱정이 들곤 하죠. 내 자식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고 부모의 욕심은 끝이 없겠죠. 게다가 내 자식이 천재 같다 싶은 건 모두 부모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그 끝없는 욕심을 부리기 전에 저와 남편은 제 아이에게 절대로 뭔가를 바라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부부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욕심은 자식에게는 큰 짐이 되고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언제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와 남편이 직접 겪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를 겪으신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남편과 도련님이었죠. 이제 와서 그런 어머님을 탓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어머님도 그 일로 많이 바뀌셔서 다행이지만 곁에서 지켜본 목격자로서 그런 일을 교훈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보다는 남편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네요. 저희 남편은 어렸을 적 영재 소리 들으며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에서 7살짜리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을 다 뗐으니 영재가 맞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자기가 절대로 영재가 아니라 말했지만 그건 남편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동네 사람이나 친척들 모두 저희 남편을 영재라 믿어 의심치 않으셨으니까요. 덕분에 집안의 장남이었던 남편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주변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과한 기대는 과한 부담이 되었을 테니 남편도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이 있었겠다 싶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을 향한 어머니의 기대와 욕심이 꽤 컸기에 남편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고 일찍이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시는 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향한 어머님의 기대를 그냥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사실 남편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 밑으로 4살 어린 동생이 말도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셨고 그 뒤로 어머님 혼자 아들 둘을 기르셨기에 도련님은 아버님 얼굴을 알지 못했고 남편 역시 일찍이 집을 떠난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기도 어려웠다고 해요. 남편과 도련님은 사정도 모른 채 그 뒤로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뵙지 못했고 어머님은 아버지를 잃고 남겨진 어린 두 아들을 홀로 키우기 위해 갖은 고생을 다 하셔야만 했습니다. 요즘에도 여자 혼자 아들 둘 기르려면 곡소리가 날 텐데 그 시절 그 당시에 어떻게 어머님이 혼자 그 고생을 버텨내셨을지 저도 저희 어머님이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님은 수완이 좋으신지 아들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해주셨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끔찍하시니 아마 여력이 없으셨더라도 해주고 싶으셔서 무슨 노력이든 하셨을 뿐이에요.
그걸 누구보다 남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기대를 무시하고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남편이 집안을 일으킬 장남이라는 말씀을 매일같이 하셨답니다. 가장 같지도 않은 모자란 남편 끼고 살 바에는 자식 새끼 잘 키워서 그 덕을 봐야지. 남편이라는 것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자식은 무조건 내 편 아니니. 그래서 나는 우리 호영이랑 호준이만 믿고 살 거다. 우리 호영이가 우리 집을 일으킬 거라니까. 그렇지, 호영아? 우리 호영이 대단한 사람 돼서 엄마 꼭 호강시켜줘야 한다. 어려서부터 영재 소리 듣고 공부만 잘했던 남편은 집안의 기둥이었고 어머님의 유일한 자랑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장남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셨어요. 덕분에 남편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잘하면서 전교 1등도 몇 번이나 하고 경시대회 나가서 상도 타오며 한 번도 학업에 소홀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으니 당연히 큰 인물이 될 거라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남편은 본인의 꿈을 고민해보고 자아를 찾아보기도 전에 진로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바라셨던 건 무조건 돈 잘 버는 전문직이었거든요. 착한 아들이라 어머니 속 한번 썩이지 않고 말 잘 듣던 남편은 그렇게 어머니 뜻대로 20년을 살아갔습니다. 사실 남편이 말하는 자신은 머리가 타고난 영재라기보다 노력파였어요. 공부는 결국 시간 싸움이고 성실함의 반증인 건데 남편은 매달 방석을 갈아치울 정도로 열심히 의자에 붙어 있었다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좋은 성적과 상장들이 그런 아들의 노력 때문이 아닌 타고난 머리 때문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당신을 닮아 똑똑한 아들이 조금만 열심히 해도 금방 결과가 나오니 기필코 서울대를 가야 한다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항상 결과로 보답하는 것은 아닌 듯 하네요. 인생에는 가끔씩 운이나 요행들도 필요한 법인데 그 시절 남편에게는 운이 그리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능 전 모의고사 만점에 어머니는 물론 선생님들의 기대까지 한몸에 받았던 남편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수능 시험에서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교문 앞에서 내내 기도하고 계셨을 어머니의 기대 때문이었을지 아마 너무 과한 긴장 탓에 의도치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시험 운이 없었던 남편은 수능에 실패를 하고 말았고 결국 지망하던 학교에는 원서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니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대학에 못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바라시던 그 학교에 가지 못했을 뿐이지 그 성적으로도 갈 수 있는 좋은 학교는 많았으니까요. 남편은 시험을 망친 것이 아쉽기는 해도 재수를 하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하긴 남편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저도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공부만 했던 기억밖에 없으니 더 열심히 해온 남편은 또 한 번 그 노력과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말씀대로 재수를 하게 되었고 아쉽게 다음번 시험에도 운은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1년 재수를 해봤던 남편은 도저히 또다시 재수를 할 자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미 남들보다 1년 뒤처졌다는 것이 말 못할 압박과 스트레스가 되었겠죠. 결국 남편은 어머님이 바라시던 대학을 포기하고 성적에 맞춰 중위권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저를 만났죠. 남편이야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실력에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저희 학교도 꽤 공부 잘해야 입학할 수 있는 괜찮은 학교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더는 욕심내고 싶지 않다는 아들의 바람에도 끝까지 욕심을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엄마는 내가 그 학교에 다니는 걸 인정을 못 하셨어. 서울대 갈 놈이 이상한 대학 가서
이상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학비나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셨지.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학교 못 가게 한다고 등록금도 안 대주신다고 그러고 엄청 반대를 하셨는데 결국 내가 내 돈 모아서 입학금 내고 등록해 버려서 엄마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나는 결국 또 꼼짝없이 재수를 해야 했겠지. 사실 나는 내가 서울대 가기를 바란 적도 없었고 꿈이 없다 보니 꼭 대학을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던 것도 아니라 그런지 그 힘든 재수를 또 하는 건 죽기보다 싫더라고. 남편은 반대하시는 어머니를 피해 자기가 직접 과외하고 알바해서 번 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일이 처음으로 남편 의지대로 무언가를 선택했던 일인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이 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반수를 하라 말씀하셨고 그 잔소리 피해 군대에 다녀온 뒤에는 사법고시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라며 말씀하셨답니다. 재수도 싫어 마다한 남편이 다른 시험을 치르고 싶었을까요? 자신은 시험과 별로 맞지 않는 사람 같다며 시험이라면 치가 떨린다던 남편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었죠. 어머님 등살에 억지로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그쯤 남편은 저를 만났습니다. 남편보다 3살 어렸던 저는 재수하고 군대에 다녀와 복학한 남편과 같은 학년을 보내게 됐었어요. 과는 달랐지만 같은 학교, 같은 학년으로 교양 수업을 함께 했던 저희는 서로를 보자마자 운명처럼 끌렸던 것 같아요. 아마 알게 모르게 서로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대학생이 되어 한참 자아를 찾아가던 저와 이제서야 자아를 찾아가고 싶어 하던 남편은 서로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머님 등살에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꿈꿔볼 겨를이 없던 남편은 저를 만나고서야 무얼 하고 싶은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워낙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변덕심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관심이 생기는 건 무조건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그늘 밑에서 늘 참고 견디고 살던 남편은 무턱대고 일을 저지르고 보는 제가 신기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앞뒤 생각 없이 덤비고 보냐며 놀라는 남편에게 저는 말해줬습니다.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남들 입으로 백날 얘기 들어봤자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남들은 맛있다는 음식이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고 나는 재밌게 본 영화가 다른 사람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지. 모든 가치와 기준은 내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해보고 싶은 거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저도 그 사람한테 자극을 주려고 했던 말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그 말이 꽤나 인상에 깊었던 모양이에요. 늘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몸을 사리던 남편이 저를 만나고부터는 작은 것이라도 직접 해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덕분에 저희는 참 재밌는 연애를 했습니다. 뭐 배우고 경험하러 다니는 것도 많았고 서로 꿈을 쫓아 별의별 대화를 나누며 많은 교감을 해나갔어요. 사실 나는 어려서부터 영재 소리 듣는 것도 부담이었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도 다 엄마 때문이었어. 처음에는 나도 배움의 즐거움으로 시작한 공부였는데 내가 학습에 흥미를 느끼는 것보다 매번 시험 성적, 등수에만 관심 가지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아. 특히나 우리 엄마가 그게 참 심하셨지. 아마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적을 사랑하셨는지도 모르겠어. 그건 아니지.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머니도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좋으셔서 기대가 많으셨겠지. 애초에 공부 못하는 아들한테 기대를 하시겠어? 나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해. 그래서 늘 동생이 부러웠어. 물론 동생도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걔는 정말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학원도 자기가 가고 싶을 때만 갔으니까.
그걸 보면서 엄마도 별말 안 하셨고, 아마 엄마의 기대가 나한테 쏠려 있으니까 동생은 비교적 자유로웠던 거겠지 싶어. 남편은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의 장남으로 가장 역할을 해야 했고 어머니의 기대와 위안이 되어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공부가 하기 싫어도 재수가 하기 싫어도 늘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아야 했겠죠. 하지만 남편도 자신의 인생이 있었고 자아를 찾으며 점점 자신의 삶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결국 어머니와 불화가 생기고 말았네요. 어려서는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앞에 불만 한 번 말하지 않았던 아들이 갑자기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되자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반항이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시험 준비를 관두겠다는 얘기에 남편 보는 앞에서 책을 다 찢어버리셨고 남편이 아무리 자기 생각을 알려보려 노력을 해도 어머니는 끝내 아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나는 엄마랑 대화가 하고 싶고 내 생각을 알리고 싶은데 엄마는 들을 생각이 없으셔. 결국 내가 모자란 대학 들어가서 나쁜 물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판검사 아니고 의사 한의사 아니면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를 설득하고 마음을 돌리려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천성이 순하고 도끼가 없는 사람이니 모진 말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참 한마디를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어머니를 설득하기 지쳐버린 남편은 그 나이에 처음으로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배낭을 싸들고 나온 남편이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워낙 자유로운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어머니와 그런 일로 분란이 생기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야 알았죠. 어머니가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이 가출까지 하고 난 뒤 금방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어머니는 그 일을 두고두고 기억하셨고 그것을 보시고 큰아들이 완전히 변해버렸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가정이 아닌 밖에서 찾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어머니의 분노의 화살이 돌아간 곳, 그게 바로 저였나 봅니다. 저의 끈질긴 회유로 결국 집으로 다시 들어갔던 남편이 갑자기 문자로 이별을 통보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를 만나고 싶지 않다. 예술한다고 설치는 너는 내 인생의 걸림돌밖에 되지 않아. 우리 헤어지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분명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 사이가 좋았던 저희였는데 뜬금없는 이별 통보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바르던 남편의 문자라기에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문자를 받고 곧바로 전화를 몇 번이나 했지만 남편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 이별 문자를 보낸 사람은 남편이 아닌 남편의 어머니셨어요. 심지어 남편에게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서 똑같이 이별을 얘기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서로 차단된 번호로 연락을 했으니 연락도 닿지 않고 서로 황당하기만 했겠죠. 어머님은 아드님의 반항이 모두 여자친구인 제 탓이라 생각을 하셨고 저와 헤어진다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일은 남편과 어머니 사이에 더 큰 갈등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것 봐. 우리 엄마는 나를 주체적인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 어려서는 엄마 말 잘 듣고 성실한 아들이었고 지금은 여자한테 정신 팔려서 인생 망친 바보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내 인생, 내 존재는 계속 부정하신다고.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엄마 말을 들어야 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녀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까지 남편의 인생을 인정하지 못하시는 어머님을 본 남편은 결국 어머니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은 이후로 더 이상 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어머니도 잔뜩 화가 나셨기에 남편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 독립생활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동안 학비 벌어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는 생활비까지 벌어야 하니 몸이 고될 만도 할 텐데 남편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이었습니다. 20몇 년 만에 어머니 그늘에서 벗어났으니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더없이 편하다는 거죠. 그동안 봐왔던 어떤 모습보다 밝고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에 저도 좋았습니다. 돈과 명예보다 그저 하고 싶은 일 하며 행복하고 싶다던 남편의 그 꿈을 이제는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쫓아 꿈을 이뤄가던 남편은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해갔고, 저는 전공을 살려 도예 공방을 차렸죠. 사실 저는 취업을 선택한 남편의 선택이 의외였어요. 그동안 하고 싶은 일 찾겠다며 이것저것 해보던 사람이었으니 자유로움에 취해 덜컥 장사라도 하겠다 할까 싶었거든요. 직장 생활 경험도 있어야겠다 싶어서 내 인생 이제 시작이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그 말처럼 남편은 정말 몇 년간 성실히 회사 생활을 해나가다가 30 나이에 퇴사를 하고 가구 공방을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저와 같이 뭘 만들고 다듬는 것을 좋아하던 남편에게 정말 딱 맞는 직업인 것 같았어요. 나무를 만질 때면 언제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남편이었기에 저는 남편이 비로소 자신의 꿈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위치해서 열심히 달려온 저희는 10년의 연애 끝에 결국 결혼을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머님이 결혼 얘기를 많이 꺼내주시기는 하셨어요. 여태 저랑 만나고 있다는 걸 아시면서 남편도 모르게 선자리를 만드시거나 주변 아가씨들을 소개하기도 하셨죠. 남편이 또 연 끊고 싶냐는 말에 멈추기는 하셨지만 어머니는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너는 아직도 그 흙 만지면서 예술인지 뭔지 한다고 설치고 있니? 예, 아직 공방 운영하고 있어요. 어머님도 다음에 한번 놀러 오세요. 흙을 만지고 있으면 사람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아주 좋아요. 그럼 네 말은 내가 성질이 나빠서 흙이나 주물러대면서 성질을 죽여야 된다 이 소리냐? 글쎄요. 어머니 성질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저는 아직 어머님을 잘 몰라서요. 저거 말 한마디를 안 지려고 그러네. 그래, 니들이 10년이나 붙어 다니면서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고 하니 내가 더 말리지는 못하겠다만 너 결혼하고 똑바로 해야 한다.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들이면서 내가 네 사정 봐줄 일 없다 이거야. 우리 호영이 우리 집 장남이고 우리 호영이랑 결혼하면 너도 우리 집 맏며느리 되는 거다. 모자란 네가 맏며느리 도리가 뭔지 알겠냐마는 모르는 건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 행여나 우는 소리 할 생각 마라. 알겠니? 저 배우는 거 좋아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면 뭐든 잘 배우겠습니다. 어디 나중 가서도 자신 있게 그런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지만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다 잘 배우겠지만 어머님도 저를 며느리로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결혼하면 이제 한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잘 해주세요. 예뻐할 구석이 있어야 예뻐를 하지. 네가 뭐 대단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 신세 망친 너를 내가 뭘 보고 예뻐한다니? 그런 욕심 부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버려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10년이나 만나왔고 이제는 남편 마음도 알아주실 때가 되었다 싶었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남편이 사짜 직업 같지 않은 게 불만이셨고 제가 그런 아드님의 인생을 망친 몹쓸 년이다 싶어 하셨습니다.
저도 나름 노력해봤는데 어머니 마음 열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어머니도 결국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결혼을 했다고 저를 며느리로서 예뻐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결혼에 성공한 저희는 참 행복했습니다. 10년이나 사귀었으면 서로 질릴 법도 하고 한 번쯤 크게 싸울 일들도 있었을 텐데 저희는 신기하게도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서로 취향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다 보니 같이 있을 때면 별로 하는 것 없이 늘 즐거울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제 공방 근처로 가구 공방을 얻은 뒤로는 출퇴근길이며 집에서도 매일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 더욱 관계가 돈독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무척이나 부러워했습니다. 10년이나 만났으니 어떤 사람인지 모를 것도 없고 신뢰도 쌓였으니 혹여 남편이 바람 피거나 딴짓할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고 말이죠. 사람들의 말처럼 저 역시도 남편을 누구보다 믿고 사랑했고 남편과의 부부 생활에는 아무런 걱정도 문제도 없었습니다. 다만 역시나 저를 미워하시는 시어머니가 유일한 골치였죠. 그래도 남편과 관계가 좋아서 그런지 시어머니 괴롭힘 정도는 견딜만 했어요. 언젠가는 어머니도 나를 좋게 봐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생각하며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제 딴에는 어머님한테 잘 해드리고 싶어서 선물도 해보고 애교도 부리고 가끔은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녀도 봤지만 고집이 센 어머님께서는 제 노력이 전혀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보면 제가 뒤늦게 로스쿨이라도 들어가서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따야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둘째 아들은 꼭 성공한 인생 만들겠다며 좋은 선자리를 알아보고 다니셨습니다. 어렸을 적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도련님도 꽤 공부를 잘했고 성적으로 따지면 저희 부부와 비슷한 계열의 대학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물론 영재 소리 듣던 형 때문에 비교적 어머님의 기대가 미치지 않았던 도련님은 그 정도만 해도 장하다는 어머님 덕에 남편과 달리 등록금을 받고 다녔지만요. 도련님은 남편과 달리 어머님과 별다른 갈등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다 해보며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히려 어려서 해볼 걸 다 해봐서 그런지 남편처럼 별다른 방황도 없었고 덕분에 취업도 일찍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대기업에 떡하니 붙은 둘째 아들을 보시고는 어머님은 정말 기뻐하셨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며 이제 더는 바라는 게 없다고까지 말씀하셨다네요. 하지만 그 일이 오히려 어머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것 같아요. 대기업이야 정년까지 잘 다니면 되는 일이고 거기서 더 바라실 만한 일이 없는 건 맞겠지만 도련님의 결혼은 여전히 어머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고 인생을 망쳤다 생각하시는 어머니는 도련님의 짝은 무조건 직접 엮어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뒤로 도련님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자리를 나갔고 거의 매주 주말마다 소개팅으로 바빴죠. 그래도 다행인 건 도련님은 선자리를 그리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얼마든지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도련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나 봐요. 다들 직장이나 집안들은 좋았지만 끌리는 사람은 없었는지 둘째 아들 때문에 몇 번 만나고 별다른 소식이 없었죠. 벌써 수십 번의 선자리를 다녀오고도 마음을 잡지 못하는 둘째 아들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어쩐 일로 제 앞에서까지 속상한 내색을 하셨거든요. 우리 호준이가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 할 텐데 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아니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는 말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마 도련님이 어머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눈이 높아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이 좀 미인이셔야죠. 그런가? 하긴 막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하기는 했지. 아휴, 그래도 제발 늦지 않게 나타나면 좋겠구만. 남자 나이 32은 많지도 않아요. 도련님도 좋은 인연 만나시겠죠. 원래 인연이라는 게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도 대학 때 만나서 이렇게 결혼했는데요. 뭐? 아니, 그러니까 말이야. 너희 때문에 내가 더 이러는 거 아니니? 내가 둘째 며느리라도 똑바로 보고 싶어서. 아유, 근데 네 얼굴 보니까 더 속이 답답하다. 널 보면 화딱지 나니까 너 얼른 너희 집으로 가봐라. 그래도 다행히 그런 어머님의 우려가 하늘에 닿았는지 얼마 뒤 저희 도련님은 정말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도련님 취향까지 고려해서 아주 고심의 고심 끝에 어렵게 마련한 선짜리였다고 해요. 어머니도 잘 모르시는 먼 지인분께 부탁해서 그 선짜리가 만들어졌고 그때 만난 아가씨와 잘 되어 간다 했습니다. 생각보다 진도도 빠른지 만난 지 몇 달 만에 인사를 시키겠다고 집에 데려온다는 얘기를 듣게 됐었어요. 도련님이 만나는 그분은 30 나이에 벌써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라고 했습니다. 너도 세무사가 뭔 줄은 알지? 그리고 얼마나 돈 잘 버는 줄도 알지? 그럼요. 잘 알죠. 잘 됐네요. 어머니 사자 며느리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소원 푸셔서 축하드려요. 당연하지. 내가 그 자리 잡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얼굴도 예쁜데 돈도 잘 벌어서 여기저기서 데려가려고 한 자리라고. 네, 어머니 좋으시겠어요. 너, 그 애가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니? 듣고 놀라지 마라. 세상에, 무려 수익이 몇 천만 원이 된대. 그럼 1년에 몇 억이라는 얘기잖니? 정말 대단하지 않니? 그래요? 30인데 벌써 몇 천만 원을 번다고요? 대단하긴 한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무슨 소리야. 열심히 하면 그 정도 버는 거지. 세무사가 뭐 하는 일이냐? 남들 세금 계산해주고 수수료 받는 일이잖아. 큰 건 하나 잡으면 한 번에도 1,000만 원이 넘는다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을걸요? 저도 공방하면서 세무사 알고 지냈지만 그분 얘기 들어도 그런 큰일은 정말 유명한 사람들한테 맡기지 젊은 사람이 그런 일 맡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디 국세청 출신의 경력자면 모를까. 이제 막 30 된 아가씨가 그런 큰 건 잡기가 어려울 텐데. 정말 수천만 원 버는 거 맞대요?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초를 치고 있어. 너 배 아파서 그렇지? 동서될 애가 너보다 훨씬 잘나 놓으니까 배가 아파서 이래요. 아휴, 너는 모자란 애가 심보나 곱게 쓰지. 대체 왜 그러니? 다음 주에 애들 인사 오면 행여나 앞에서 말 조심해라. 괜히 너 때문에 제대로 된 며느리 보지도 못하게 하지 말고 한마디도 하지 마. 알겠니? 세무사가 고소득 전문직인 건 맞지만 혼자 하는 개인 세무사가 벌써 그런 큰 수익을 낸다는 게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어 한 제 말에 어머님이 화를 내시니 저도 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죠. 뭐 도련님이나 어머님이 더 잘 알겠지 생각하기도 했고요. 얼마 뒤 예비 동서가 시댁으로 인사를 오겠다던 날이 되었고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정장까지 차려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왠지 내가 시댁으로 처음 인사를 갔던 날도 생각이 나고 새로운 식구를 맞는다는 기대에 설레이기도 했네요. 점심을 먹으러 오기로 되어 어머님은 아침부터 미용실까지 다녀오시고 저는 어머니 거들어 음식 준비하고 이래저래 다들 바쁜 하루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전부터 번잡스러운 것을 보고 옆집 아주머니가 꽤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동안 저도 시댁 오며 가며 인사드렸던 옆집 아주머님이 급하게 재료 사러 다녀오는 저를 붙잡고 말을 물으시더라고요. 옆집 새댁, 오늘 그 집 무슨 잔치해? 왜 이렇게들 바빠? 그게 오늘 예비 동서가 인사 오는 날이거든요. 그래? 그 아까 보니까 그 집 아줌마 뭐 미용실도 다녀오고 그러던데 음식도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나 봐. 그렇죠 뭐. 어머님이 둘째 며느리 볼 생각에 기대가 많으시거든요. 아마 지금 엄청 기분 좋으실 거예요. 아니, 새댁 인사하러 왔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큰 소리도 나더니 뭐 하는 며느리길래 이 야단을 떠는 거야? 새댁은 기분 나쁘지도 않아? 저도 식구 챙기는 건데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사짜 며느리 보고 싶으셔서 엄청 공을 들이셨거든요. 이번에 어머님이 어렵게 만든 선자리에서 만난 아가씨라 어머니가 더 좋아하세요. 사짜? 뭐 하는 아가씨인데? 뭐, 의사? 변호사? 세무사래요. 세무사? 세무사 온다고 이 난리를 핀다는 말이야? 돈을 엄청 번다나 봐요. 뭐 한 달 수익이 몇 천만 원이라나? 젊은 사람인데 개인 사무실 하면서 엄청 잘하나 봐요. 얼굴도 예쁘고요. 저도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너무 궁금해하고 저를 도저히 놔주지 않으셔서 저도 모르게 대충 얘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단을 불러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들이 준비를 마치고 곧이어 도련님과 예비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처음 보는 한박 웃음으로 예비 동서를 맞아주셨고 저희 부부도 예비 동서를 반겼죠. 제가 차를 준비해 내오고 어머님이 예비 동서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미국에 계신다고 했었지? 네, 그 미국에서 교수직을 맡고 계셨어요. 저는 향수병이 심해서 따라가지 않고 일찍부터 고모님 댁에서 자랐고요. 예비 동서는 얼굴도 예쁜데 전문직에 돈도 잘 벌고 심지어 집안도 좋았습니다. 교수하신다는 미국 처가댁 얘기에 어머니의 입은 정말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한참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에 보이는 얼굴은 아까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옆집 아주머니셨어요. 갑작스러운 소란에 제가 현관으로 가 문을 열어드리니 아주머니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저와 마주했습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새댁, 미안해. 나 좀 들여보내줘. 내가 저 여자한테 볼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저 여자요? 누구 말씀이세요? 내가 주차장까지 가서 저 여자 차 번호 확인해 봤다고 늦었거든?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 예? 번호를 확인해요? 그게 무슨... 제가 의문을 해결하기도 전에 아주머니는 곧장 거실까지 돌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냅다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채셨죠. 이 나쁜 년이 여기 있었구만. 너 이 년 오늘 잘 만났다. 오늘 네 제삿날인 줄 알아. 순식간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도련님과 남편이 말리는데도 아주머니는 머리채를 놓지 않으셨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급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집으로 올 때까지 그 실랑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아주머니는 진정을 하셨지만 더 큰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게 신원조회를 해달라는 아주머니 요청에 경찰은 예비 동서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동서가 끝까지 신분증을 내보이지 않는 거예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협조해 주시죠.
경찰 선생님, 이거 사기꾼 맞다니까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경찰서에 데려가야 돼요. 뒤이어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얘기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동서였던 그 여자는 사실 세무사도 아니었어요. 세무서에서 일하던 건 맞았는지 그때의 경험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집이나 땅 좀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며 돈을 받아갔고, 하필이면 그 피해자들 중 한 명이 그 아주머니셨던 거죠. 옆집 아주머니와 일가 친척분들도 많은 돈을 뜯겼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새댁이 수천만 원 수익료 어쩌고 할 때 이상해서 혹시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인연이 그년이 맞더라고. 우리 돈 떼먹고 어디로 숨었나 했더니 다른 사람 뒤통수 치려는 수작이었구만. 심지어 그 여자가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건물 관련해서도 도와주겠다 했다는데, 그랬으면 저희도 하마터면 큰 피해를 입을 뻔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인사를 하러 온 날 듣게 된 기막힌 사연에 온 식구들은 얼이 빠졌습니다. 대단한 며느리 얻고 싶으셨던 저희 어머니는 그 사실 앞에 망연자실 하셨죠. 물론 당사자였던 도련님도 황당하고 속상해 하셨고요. 그 뒤로 그 여자는 사기로 잡혀 들어갔고, 아주머니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피해 보상을 위해 고생을 하셨습니다. 가끔 시댁을 찾아가면 절 잡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제가 다 안타까웠죠. 저희는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 덕에 사고는 모면했지만 아직도 저희 식구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일로 저희 가족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큰 충격이셨는지 도련님은 그 뒤로 절대 선을 보지 않게 되었고, 어머님도 더 이상 잘난 며느리 타령을 하지 않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웬일인지 저를 대하는 어머님의 태도가 좀 바뀌셨어요. 전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타박하고 미워하시더니 갑자기 저더러 맏며느리라며 아껴주시고, 심지어는 제 생일이라며 생일상까지 차려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주시냐는 제 물음에 어머니는 원래 잘해줬다 말씀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어머니가 그때 그 일로 깨달으신 게 아주 많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덕분에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저희 일이나 직업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시고 돈이고 명예고 필요 없이 행복한 게 그만이라며 말씀하곤 하십니다. 정말 큰일이 벌어질 뻔했던 황당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전화위복이 되었나 싶기도 해요. 도련님도 몇 년 뒤 연애 결혼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말이에요. 평범한 회사원이라 어머니 성에 차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한테 잘해주시는 것처럼 동서와도 잘 지내시더라고요. 동서가 좋은 사람인 덕분에 저랑도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얼마 전 아들을 낳았고 이제는 온 가족들이 자기 위치에서 다들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 또다시 돌아가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식구 모두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